24년은 사실은 대형 스타가 없는 해였어요. K-팝이 아시겠지만 7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세대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흐름이 올라가고 살짝 꺾이고 올라가고 살짝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가 사실은 대형 기획사에서 다 신인 그룹들이 나오는 해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고 작년에 나온 신인 그룹들도 있고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실적은 좀 부진하게 보이는 그런 때. 올해는 3대, 4대가 다 신인 그룹들 다 내놔요. 작년, 올해가 사실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해일 가능성이 높죠.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K컬처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뽕 빼고 K컬처의 허상 저희가 다 밝혀보겠습니다. 결론은 K컬처가 짱이다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의 김인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한번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K컬처 요즘 많은 이야기가 있죠. K컬처 제가 느끼기에 그 K컬처 최고의 전문가는 김인지 박사님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엔터 산업을 분석할 때 특징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 산업은 일단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이외의 측면이 좀 많이 중요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보기도 힘들고 문화적으로만 보기도 힘들고 이 두 가지를 좀 다 같이 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술가들이 돈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경제적인 부분을 보는데 좀 취약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만 보시는 분들은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좋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압권이 진짜 콘텐츠가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돈벌이가 안 됩니다. 이 엔터 사업의 한계를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K-팝 우리가 항상 국뽕에 차서 얘기하던 K컬처인데 솔직히 로제의 아파트는 K-팝입니까? 로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고 국적은 뉴질랜드 한국 국적이고 소속사는 미국의 워너사나의 애틀랜틱 레코드 그리고 이번에 같이 불렀던 가수는 브루노 마스. 솔직히 아파트 노래 부르지만 가사에서 한국말은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거 말고는 한국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영어로 돼 있고. 네, 그럼 이게 K-팝입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동안 논의가 좀 많았어. 아 그래요? K-팝이란 무엇인가? K-팝이란 보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노래다. 근데 한국인이 없는 K-팝 그룹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로 된 노래다 했는데 이렇게 영어로 된 노래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K-팝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얘기는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이 만든 사람 또는 그들이 하는 음악 그리고 그런 음악의 스타일을 K-팝이라고 하자. 조금 이제 넓어졌죠. 그러면 이건 꼭 한국인일 필요도 없고 꼭 한국어일 필요도 없고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이 만들었는가 또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불렀는가 또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측면에서 보면 로제는 분명히 K-팝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이돌. 그거는 맞죠. 예, 국적은 이중이지만 예. 그렇게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애틀랜틱 소속이기도 해요. 로제는. 근데 로제가 해외 소속사가 이제 애틀랜틱이고 예. 국내 소속사는 더블랙 예. 그쪽이 이제 한국 소속사죠. 이번에 노래 만들 때도 이 두 개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애틀랜틱에 있는 가수니까 이런 게 성사가 된 거고 유통도 YG 플러스랑 워너랑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로제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좋다. 이런 사례가 되게 좋다고 본 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예. 로제라는 가수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중으로 기획사에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사례가 아마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외에서 K-팝 가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협업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K-팝의 이제까지 특징이 너무 코어 팬 중심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약간 컬투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소수의 오타쿠들. 팬들이 예. 굉장히 팬덤이 강하게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좀 라이트 팬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팬을 늘려야 되는데 로제가 이번에 히트를 많이 하면서 그 노래가 굉장히 미국 전역에 굉장히 잘 퍼졌고 라이트 팬들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로제가 자기 싱글 앨범 낼 때 굉장히 성과를 많이 그쵸.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팬들을 넓혀가는 측면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K-팝 맞고 K-팝 맞고 굉장히 잘한 사례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럼 브루노 마스는 K-팝 가수입니까? 브루노 마스는 K-팝을 부른 가수가 되죠. 아. K-팝을 같이 부른 가수. 지금 댓글창에 뭐 다리만 걸치면 K-팝이다.
가능하다. 9시 뉴스에 빌보드 차트 나오면 한국 가수다. 이게 사실 예, 예. 그 달라진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보드 차트 9시 뉴스에 나오면 다 개인 기뻐하고 막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고나 돌아서서 좀 씁쓸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되나. 예, 예. 사실 뭐 가요 톱10에 뭐 가요 톱10이니까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가요 톱10에 미국 가수 나오면은 미국에서 뭐 국가적으로 기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은 좀 지나서는 좀 촌스럽게 생각하고 K자가 들어가면은 좀 뭔가 구닥다리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오히려 K-팝이냐 아니냐가 좀 헷갈려지니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K-팝이냐 아니냐라고 자꾸 따지는 게 되게 약간 옛날식이 된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국적을 꼭 갈라야 되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눈높이가 좀 높아져서 뭐 이게 K-팝이 아니야라고 따지는 게 조금 이제 덜 그런 문제는 좀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브루노마스와 부승과는 어디 부시냐 이런 거를 그쵸. 얘기하는 얘기할 거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도 그냥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저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TTL SK텔레콤 TTL 나왔을 때 TTL이 뭔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꼰대라고. 그렇죠. 괜히 굳이 그걸 파고 드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해외에서 K-팝을 볼 때도 굳이 K를 붙여야 돼?라고 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현대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하나지라고 보는 거죠. K-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느낌이 K-팝이야. 스타일. 스타일. 이 음악의 스타일이 K-팝이다.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K-팝이 잘 만드는 스타일들이 있고 확실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K-팝 그룹들이라고 보면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은 분명히 있는데 또 우리나라 가수들도 그렇지 않은 스타일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또 그것도 꼭 이렇게 제한을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촌스럽게 꼭 국악해하고 검은 고 소리 좀 나고 뭐 이래야 K-팝이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게 뭐 지금이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따지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지금 한 단계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 2 당연히 박사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2가 더 좋긴 했어요. 원보다는. 그리고 이제 2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가지시는 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3까지 나와야 연결되는 얘기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감독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잘 담은 것 같다. 원 때보다도. 그런 생각에서 저는 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은 감독님의 의도 따위를 오징어 게임 1 볼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1이 왜 인기였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상황. 근데 이게 원래 매운맛은 한번 보고 나면은 더 자극적인 무엇인가 더 센 걸 원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솔직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오징어 게임 1이 잘 돼가지고 되게 잘 된 거 알겠어. 그래갖고 우리가 뭐 돈 번 거 있어? 원래 넷플릭스가 구조가 팔리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럼 오징어 게임 2를 해가지고 뭐 이정재만 돈 벌었지. 예. 뭐 나아진 게 있냐. 지금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뭐 전 세계에서 순위 좋다 그래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저는 영화 배우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배우가 좀 크죠. 배우 쪽이.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우리나라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2를 제작하게 되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긴 했어요. 확실히. 황동현 감독이나 그 제작사에서도 원에서 받지 못했던 많은 경제적인 이익도 받고 황동현 감독님이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2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원에서 워낙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를 만들어서 이걸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도 하실 정도로 사실 원에 성공해서 워낙 우리가 거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2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는 받기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공하는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크죠. 그래서 아직도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제일 많이 본 드라마 중에 그쵸. 하나고 이걸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장을 꽉 찍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수익성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요 문제는 아직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오징어 게임 정도는 굉장히 성공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K-팝이 완전히 붐업이 됐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한 2023년, 2022년, 3년 요때가 진짜 많이 붐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2024년에는 의외로 K-팝 관련한, 그러니까 K-컬처 관련한 얘기가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한번 작년 한 해를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BTS가 군대 가서 그런 겁니까? 그 효과도 상당히 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코로나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 K-팝, K-컬처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OTT 통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예. 갇혀 있다 보니까 한국의 K-팝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콘서트 같은 걸 많이 못 보니까 음반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구매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4년에 한국의 K-팝이 굉장히 꺾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음반 판매량이 23년보다 꺾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꺾였죠. 23년까지는 사실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서 1억 장을 돌파를 했는데 24년에는 1억 장을 못 팔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게 꺾였나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콘서트 못 가서 구매만 했는데 이제는 콘서트도 가고 다른 야외 활동도 하고 다른 굿즈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판매액이 좀 줄어든 거.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건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좀 이런 게 있죠. 이전에는 K-팝이 아무래도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프로모션을 하려고 그러면 소동 얼마만큼 살 수 있어? 이런 거 이제 보장해주고 들어가는 프로모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몇만 장은 우리가 확보할 테니까 몇십만 장 확보할 테니까 이 프로모션 같이 하자. 그래서 해서 뭘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음반 밀어내기라는 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민희진 대표도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하자 얘기해서 그런 게 약간 자정에 들어가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훨씬 그런 걸 덜 하다 보니까 음반 판매량은 우리가 밀어내던 게 좀 줄어들면서 좀 줄어들었다. 난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대형 스타가 없었다. 그쵸. 기억에 남는 사람이 로제밖에 없어요. 24년은 사실은 대형 스타가 없는 해였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팝이 아시겠지만 7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세대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흐름이 올라가고 살짝 꺾이고 올라가고 살짝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가 사실은 대형 기획사에서 다 신인 그룹들이 나오는 해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고 작년에 나온 신인 그룹들도 있고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실적은 좀 부진하게 보이는 그런 때예요. 작년에 누가 있었죠? 작년에 아일릿 아일릿. 그 민희진 네. 대표 때문에 거의 하이브에서 되게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는데 이제 사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대형 신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올 때 이제 그런 악재들이 생기다 보니까 뻥 터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3대 4대가 다 신인 그룹들 다 내놔요. 그러면 올해 수익을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 수익화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작년 올해가 사실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해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저는 그 민희진 사건을 보면서 참 처참하다.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정말 그 팬들을 무슨 돈주머니 마냥 생각해갖고 앨범 판매 늘어난 거 정말 허상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포토카드에다가 플라스틱 동그란 거 넣어서 팔아놓고서 그거를 민희진 씨가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앨범 판매 푹 떨어지는 거 보면서 자정이 확실히 되긴 됐어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앨범 판매가 K-팝 잘 돼서 했던 거 맞아? 라는 생각들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그 앨범 판매량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K-팝의 주요 수익원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음원 수익, 두 번째가 공연 수익, 세 번째가 이제 굿즈나 IP 수익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음반 수익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그 시기에 음반 수익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 수익은 그때는 완전히 없었잖아요. 이게 쭉 끌고 갔던 거죠. 근데 올해는 이 음반 수익이 약간 꺾이는 만큼 또 공연 수익이 또 늘어나게 될 수 있는 해예요. 대형 공연들이 올해 이제 드디어 다시 많이 시작해요. BTS도 하반기에 월드 투어 할 거고, 블랙핑크도 상반기 월드 투어 할 거고, 스트레이키즈도 상반기 월드 투어 들어가고, 트와이스 하반기 월드 투어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 GD가 이제 활발하게 다시 월드 투어 하기 시작했죠. GD 소속사가
상장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갤럭시 코퍼레이션 거기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아마 GD가 되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상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GD 활동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음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연 쪽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수익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근데 음반 수익이 사실 우리가 비이상적일 정도로 조금 높았던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낮추고 다른 굿즈 수익 같은 걸로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예. 참 그게 참 그렇긴 해요. 이게 음악이라는 거는 복제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공연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그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나? 요즘은 사실 공연 자체도 네.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계속 보고 쪼개서 보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굿즈나 이런 IP 수익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식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게 뭐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화하는데도 돈 내고 뭐 얘기하는데도 돈 내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화가 되고 있어서 근데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간 팬덤들이 조금 필요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갑자기 돈을 이제 쓰고 계속 쓰게 하는 거라서 옛날만큼 막 음반 많이 사게 하고 이런 것도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 계속 너무 다양하게 돈을 쓸 거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희 딸이 아이브를 좋아해가지고 그 아이브 공연을 극장에서 봤어요. 예, 요즘 극장에서 많이 하죠. 월드 투어 했던 거. 근데 보니까 뭐 나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팬들 다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자꾸 포토카드 때문에 자꾸 사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근데 이 한국의 팬덤은 정말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훈련된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 20, 30대 여성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기반이 사실은 이 팬덤 활동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오셨던 거잖아요. 굿즈도 사고 응원도 하고 공연도 가고 이런 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른 활동도 되게 그렇게 많이 해요. 다른 공연도 열심히 가서 보고. 저는 작년에 프로야구 20대 여성 되게 많이 늘었다. 이게 굉장히 맞아요. 큰 이슈였잖아요. 저는 분명히 팬덤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프로야구 보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훈련돼 있어요. 그런 팬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연을 가고 야외 그 야구장 가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응원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된 굉장히 그 소비자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굉장히 잘 훈련된 훌륭한 소비자들이에요. 잘 사고 활동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쪽 산업을 가도 빵빵 하나씩 이렇게 터지고 갈 그런 그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 댓글 분위기를 보니까 연배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소녀시대, 뭐 산다라박, 뭐 아이고 참 우리 다 작년에 신인 가수 누구 데뷔했냐 그러면 다 모르실 거예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팬덤 관세는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K 컬처 관련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그 보고서 제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팬덤은 관세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팬덤은 관세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그래도 올해 괜찮을 거라고 이제 내용을 쓰신 건데 제목을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세 얘기 나오고 다 제조업이 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산업은 올해까지는 별 일은 없을 것 같고 분위기 좋으면 한한령도 좀 해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세의 그 철피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좀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죠. 다른 산업에 비해.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K-팝 쪽은? K-팝 쪽은 괜찮다.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해외 공연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공연 수익? 예. BTS 돌아오고. 그렇죠. BTS 옛날만 할까요? 여기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저씨인데. 그래도 해외 공연 수익 공연을 또 열심히 또 그만큼 해주겠죠.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예. 요즘에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쇼폼들 이렇게 넘겨서 보다 보면은 이게 동남아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하는 이거 짓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짓이라는 게 뭐 이렇게 폄하해서 하는 거 뭐라 게 아니라 이게 뭐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스타일. 예, 춤추는 스타일이 좋겠네. 예. 스타일이 되게 한국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꾸민 것도 약간 좀 한국 같은. 화장, 뭐 예, 머리 예. 모양, 뭐 의상 다. 그게 동남아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케이팝의 화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사들도 국내 연습생들 풀을 조금 줄이고 아, 예. 오히려 해외에서 현지 그 아이돌들을 만드는데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태국도 그렇고 등등등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서 버는 스타일들도 계속 있기는 하겠지만 현지에서 우리 기획사의 힘으로 만든 현지 아이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K-팝 느낌의 그런 거를 현지 기획사가 해서 현지 따라. 작곡가가 만들고 현지 아티스트가 활동해서 현지에서 돈을 벌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뭐 로얄티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스타일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 거고 예. 거기에 본사는 하여튼 우리잖아요. 그러면 스타일이 늘어나는 속에서 가장 또 본산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힙합, 미국의 힙합이 들어왔을 때 힙합을 많이 따라해요. 미국 걸 많이 따라하면서 힙합이 이런 거구나 하지만 또 그걸 열심히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일 본질은 뭐야? 제일 잘하는 건 뭐야? 하고 계속 파고들게 되잖아요. 웨스트 스타일이야, 이스트 스타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어디 거야? 그래도 미국이 본토지 이게 있기 때문에 K-팝도 분명히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본산의 중요성은 굉장히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전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얘기로 가면은 진짜 잘 만들어요. 너무 재밌고 어딜 들어도 나오고 이게 국가를 바꾸더라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다른 나라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게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제작사들을 좀 만나 보면은 돈 벌었던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다 얘기하면 왜 우리는 달라진 게 없죠? 이제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걸 잘 만드는 건 이제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은 유통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유통을 직접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을 직접 우리가 해외를 뚫지 않는 한 굉장히 확산은 많이 되지만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유통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그러니까 되는. 유통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 유통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할 때 보통은 드라마 하나가 기획이 되면 요거를 이제 어디 OTT 같은 데 일단 가겠죠. 그래서 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완전히 다 사주면 다행인데 제작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다 사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사줄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정도. 근데 요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같이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사 한 군데에 팔고 OTT 하나 정도 팔면 대략의 제작비를 맞출 수 있었는데 제작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완전히 다 사주는 게 아니면은 OTT 하나 정도 팔아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OTT 한 2개, 3개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파는 걸 사실 우리가 아직 잘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의 드라마들이 해외에 많이 판매가 됩니다라고 하지만 잘 보면 아직도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뷰 정도, 동남아에 있는 뷰 정도. 근데 뷰에서도 드라마를 사줄 수 있는 게 구매력이 한 절반 가격 정도 사줄 수 있어요. 드라마 제작비 한 절반 정도를 사서 자기네 거에 트는 건데 그럼 나머지 그 절반을 어디선가 팔아와야 될 텐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요즘 드라마를 어느 정도 제작비에 어느 정도에 사냐면 10%에서 사요. 그러니까 제작비에서 한 10%, 20% 정도 내고 우리가 틀어는 드릴게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가 뭐 IP 소유 이런 거 안 하니까 잘 파세요. 저희는 한 10%, 20%만 드리고 이제 틀게요. 근데 TV에서 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화제성도 생기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 정도 받고라도 나와요. 그럼 나머지 80%, 90%를 이제 수익을 어딘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만으로는 좀 어렵다. 더 많은데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TV에 판다거나. 그렇죠. 다른 나라 OTT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OTT 중에 HBO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직 한국 드라마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많이 팔린다고 해도 넷플릭스, 디즈니 말고 애플에서 조금 이 정도 말고는 사실 한국 드라마 사지 않는 OTT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조금 시장을 뚫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가 됐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그걸 사요. 근데 다 사면은 자기가 독점으로 트는 거고. 그렇죠. 그 자기가 독점으로 안 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가 같이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반반 한다.
그럼 2군데 트는 거고. 예, 예. 3군데 하면은 3분의 1씩 해서 3군데 트는 거고. 예, 예, 예.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가 뭐 어느 기간까지만 내가 독점할게. 아니면 어느 지역만 내가 독점으로 할게. 아니면 너 딴 데 다 팔아도 되니까 뭐 어느 기간 동안만 우리가 틀게.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제작비를 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일 편하기야 다 독점으로 만들어주고 독점으로 IP 다 주는 거긴 한데 그런 거는 제작비가 크니까 넷플릭스도 이제 좀 줄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절반만 줄게. 니네가 알아서 구해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많아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좀 더 뚫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아, 해외 영업을. 해외 직접 그 해외 OTT나 방송사 가서 우리 드라마 틀어주세요 하고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 것만 잘해왔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걸 뚫는 게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뚫어야 된다. 근데 지금 뚫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와 있는 분들한테 파는 거죠. 넷플릭스, 아, 디즈니. 한국에 와 있는 분들? 넷플릭스, 디즈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좀 줄이 뭐 종로바닥 몇 킬로에 줄을 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서 갖다 주고 거기서 검토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 2군데 말고 다른 데 가서 직접 그 판로를 뚫는 건 아직 조금 부족. 이걸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티빙하고 웨이브가 올해는 이제 합병을 분명히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큰 OTT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력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국내 산업을 더 키울 건 없죠. 국내는 이제 다 잘 된 거고 그쵸. 여기서 이제 좀 해외 사업을 직접 해서 어디랑 제휴를 하든 해서 여기서 한국에서 한번 틀었던 거를 해외에 한번 더 파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뭐 통합법인에서는. 영화관은 어떻습니까? 영화관은 진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영화가 사실은 드라마보다도 더 문제가 많죠. 영화는 코로나 때 워낙 안 좋았잖아요. 영화관 자체가 폐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워낙 안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가 되면 풀릴 거야 했는데 작년에도 한 풀린 게 한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40%는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그동안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갖고 60%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60%밖에 안 된다는 거고 기존에 그러니까 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한 작년까지는 틀 영화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계속 만들어 쌓였던 놓고 거, 예. 못 올렸잖아요. 요거 이 창고 영화들 이게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큰 수익은 못 봤어도 하여튼 계속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가 다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틀어야 될 영화들 배급이 결정된 영화들이 10편에서 한 13편 얘기해요. 한 해에 우리가 한 달에 한 편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한 해에 제가 이제 계산해봤더니 그 이전의 수준에 보면 한 해에 한 35편 정도를 신작들이 나왔더라고요. 한국 영화 기준으로 해외 영화 빼고 35편쯤 만들던 시장이 10편, 13편 만드는 시장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투자가 줄어든 건데 이게 그럼 점점 시장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약간 꼰대처럼 얘기하면은 어린애들은 왜 이렇게 영화를 안 봅니까?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OTT 영향이 커요. OTT를 지금 가정에서 평균 2개 본다고 해요. 몇 개 보세요? 저도 뭐 쿠팡은 그냥 쓰는 김에 쓰는 거니까 2개. 그래도 보는 거니까. 예, 예. 이게 평균 2개라면 3개 보는 집도 있고 4개 보는 집도 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가정에서 그 OTT를 통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부족함 없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보고 있고 돈도 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2개만 본다고 해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많이 보려고 하면 나는 2만 원, 3만 원을 내고 있는데 또 추가로 15,000원을 내고 뭘 하나를 보러 가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한개 효용은 굉장히 줄었는데 비용은 더 훨씬 늘어나게 된 상황이어서 이 15,000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 굉장히 깐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15,000원을 좀 다르게 쓰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다른 활동, 아까 말한 프로야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공연을 갈 수도 있고 다른 활동에 쓰고 콘텐츠는 집에 있는 OTT로 다 소화를 하자 이런 게 또 있고 댓글창에 제가 함정카드를 팠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함정카드를 판 거 맞습니다. 애들이 끈기가 없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요즘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콘텐츠를 보는 시청 습관 자체가 변했어요. 과거하고.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는 재미없는 거 나오면 빨리 감고 네. 건너뛰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네.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거 하나도 못해. 그쵸. 2시간 동안 갇혀서 그냥 봐야 돼요. 재미없어도 봐야 되고 빨리 감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영화관에 2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영화관 자체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보는 습관도 굉장히 달라졌고 호흡도 달라졌고, 이게 이제 영화뿐만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도 예전에는 16부작 되게 많았잖아요. 예. 요즘은 한 6부작, 8부작 되게 많아요. 이제 제작비가 줄어든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16부작도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길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씩 짧아지는 게 추세라서 영화는 이제 영화관에 2시간 동안 갇혀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즐거움을 줘야 되는, 영화관 가서 꼭 봐야 되는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좀 정의가 다시 돼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제가 함정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얘기도 분명히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조차도 극장 가는데 재미없으면 OTT는 끄면 되는데 빨리 감고 건너뛰고. 예. 아니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딴 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고. 예. 예. 근데 그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오자니 돈 아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었던 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들어갔다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거부감. 그렇죠. 우리 배달 시킬 때 전화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처럼 이거 앱 쓰다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영화를 잘 만든다는 게 진짜 영화 산업이 발전한 건가?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냥 그 영화 짧게 보기 뭐 유튜브에다 찾아보면은 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진짜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봉준호 하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뭐 이런 게 너무 자부심이 생기면서도 안 본다는 거지. 그리고 돈을 안 내거나.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영화라는 거를 조금 정의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영화가 꼭 영화관에서 보는 것만 영화인가. 사실 OTT에 있는 많은 콘텐츠 시리즈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길이가 조금 달라져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랑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랑 OTT에 있는 시리즈의 구분이 좀 모호해진다. 집에서 보는 것도 다 영화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영상 콘텐츠 자체에 대한 문제로 가기보다는 영화관의 영화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그냥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만든 OTT 시리즈든 영화든 우리가 영상 콘텐츠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영상 콘텐츠는 우리가 잘 만들고 있죠. 잘 만들고 있고 수준도 높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OTT에 돈 많이 내요. 그 돈만큼 사실 많이 보고 있고 굉장히 콘텐츠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도 맞고, 그래서 영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났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시장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한령 이후에 좀 많이 좁혔던 부분들, 아니면 또 인구 많은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시장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네. 영화 이제까지 잘 만들었잖아요. 영화 잘 만드는데 영화는 굉장히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었어요. 네. 좀 달라요. 드라마는 우리가 잘 만들면 한국에서 잘 보고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봤는데, 영화는 철저하게 약간 내수 산업이었던 게, 영화는 물리적으로 영화관에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영화관에 걸리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렇게 비디오나 DVD나 아니면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영화관에 걸린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세계적으로 영화관이 다 조금씩 다 죽긴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OTT 영향이 다 커지다 보니까 영화관의 시장이 조금씩 죽기는 죽었는데, 그럼에도 한국 영화들이 그래도 아시아에 좀 이제 걸리기 시작했다. 요거는 조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파묘 잘 팔렸거든요. 아, 그래요? 파묘는 아시아에서 되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는 뭐지? 사람들이 모여서 꼭 봐야 되는 거? 사람들이 왜 모여서 볼까? 사람들이 모여서 보면 무서운 건 더 무서워. 약간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묘 같은 건 굉장히 아시아적에서 공통으로 갖지는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공포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팔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들이 조금 이제 영화관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OTT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조금씩 가능성은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오늘 사실 그 K-팝의 이제 국뽕 얘기하면은 오히려 K-팝 잘한다, K-컬처 잘한다는 얘기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반대편의 시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성이 둔화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죠. K-컬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달라진 위상을 꽤 오랫동안 그 K-컬처를 연구하셨던
학자로서 그 달라진 이상 얼마나 어떤 식으로 달라져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텐츠 산업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업 자체에서는 버는 돈이 많지 않다.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K-팝은 조금 달라요. K-팝은 좀 다른데 영상 쪽은 아직도 계속 돈 번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긴 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아직 그 문제가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게 문화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을 바꿔놔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한테 다른 효과를 주는 것. 그래서 연관 효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콘텐츠 산업이 잘 되면 연관해서 뭔가 소비재를 사람들이 산다. 화장품도 사고 음식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서 이 연관 효과는 계속 더 높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예전부터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얘기할 때 이 자체 수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연관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다른 효과는 되게 높아는데 지금도 이게 굉장히 커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 위상을 보면 예전에는 뭐 화장품은 일단 한번 치고 올라갔었고 최근은 이제 식품으로 왔죠. 그게 치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음식 쪽 뭐 치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음식들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가서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고 거기 사람들 옷 입은 거 한번 보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관광 쪽도 괜찮고 요즘 대학들 가보면 한국에 와 있는 교환학생들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워낙 유학을 많이 오기도 했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도 한국에 한 1년쯤 가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져서 굉장히 그런 효과도 우리나라 한국말 배우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졌고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이 끌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연관적으로 보이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산업은 약간 전체 산업에서 약간 전위부대 역할 같은 건 해요. 여기서 수익까지 얻으면 제일 좋은데 요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관적으로 다른 산업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갖는 위상이 불과 한 3, 4년 전하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힙한 나라.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해외에 계신 기업에서 옛날에는 아시아 쪽 지사 가야 된다면 다 1순위를 일본 아니면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요즘 한국 간다고 하면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애 데리고 와서 한 2, 3년 살고 가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다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측면이라서 이거를 너무 이제 콘텐츠 산업은 근데 왜 수익이 안 좋아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달라진 위상은 국내에서는 더 느끼기가 힘들 겁니다. 해외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그 짐 캐리 나왔던 영화죠. 예스맨이라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든지 예스 내가 왜 비관적이야. 그리고 누가 다 이상한 진짜 세상 이상한 짓을 시키면 그래도 예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 중에 그 짐 캐리 맞죠? 짐 캐리가 했던 이상한 짓 중에 하나가 누가 한국말 배우실래요? 그럴 때 예스 그리고 한국말을 배워요. 뭔가 있었어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미친 짓을 하는데 예스라고 했던 그거 중에 하나가 한국말. 그쵸.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 단순히 이제 콘텐츠 산업 자체에도 힘을 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뭐 옷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팔고 이러는 거 전체를 K컬처가 위상을 높여주고 브랜드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올해도 K컬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악건이었습니다.